잃어버린 목소리 사건 이후 김도현은 산골 마을을 떠났습니다. 은채의 침묵은 깨졌지만 그 침묵이 품고 있던 무게는 김도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김도현과 윤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드물었고 문을 닫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나으리, 마을이 이상합니다. 윤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현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산촌 마을치고는 너무 조용했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주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자리에 앉자 주막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50줄에 접어든 사내였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그네시군요. 요즘 이 마을에 오시는 분이 드문데 다들 이 마을을 피해가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인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달 없는 밤마다 사람이 사라집니다. 벌써 3명이나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비명소리 하나 없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냥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귀신의 짓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에만 나타나는 귀신이 사람을 잡아간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시신도 못 찾았어요. 김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박신의 곡식 창고를 관리하던 만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이방을 지냈던 조서방이었고요. 세 번째는 주막집 김노인이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다들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살았다는 것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김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이 달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달 없는 밤이었습니다. 도연나으리,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달 없는 밤입니다. 설마 밖에 나가시려는 건 아니시겠지요?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도현은 도포를 걸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집집마다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골목 사이로 걷다가 김도현은 희미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몸을 숨기고 지켜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어둠 속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뒤를 쫓으려는 순간 그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놓쳤습니다. 보셨습니까, 나으리?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현은 마을의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라진 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반득이요. 그 친구는 7년 전부터 이 마을에서 일했지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조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전에 이방이 되었고요. 김 노인은 그때 주막을 열었습니다.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해에 큰 사건이 있었지요. 도적이 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박만수라는 자였는데 마을 곡식을 훔친 죄로 목이 잘렸습니다. 김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만수.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만득이가 박만수가 곡식을 훔치는 것을 봤다고 했고 조서방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김 노인도 증인으로 나섰지요. 재판은 빨리 끝났고 박만수는 처형당했습니다. 김도현은 마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아의 창고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문서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김도연은 낡은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인년 4월 도적 박만수 처형에 관한 기록. 김도연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증인들의 증언, 증거 목록, 재판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맨 아래에 서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현.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장을 맺는 특유의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표를 찍기 전 살짝 비친 붓자국. 분명히 자신의 버릇이었습니다. 7년 전 관찰부에서 서리로 일하던 시절 이 마을에 파견되어 사건 기록을 작성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기록을 썼다. 김도연은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일관되었고 증거도 명확해 보였습니다. 당시의 자신은 의심 없이 기록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증인들이 한 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연 나으리. 윤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어젯밤에 최영감이 사라졌답니다. 최영감은 누구입니까? 7년 전 박만수 사건 때 마을 촌장이었던 분입니다. 김도연의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실마리가 드디어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7년 전 박만수 사건의 관련자들이었습니다. 증인, 수사관, 촌장, 그 사건에 관여했던 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표적은 누구일까? 김도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작성한 설이 자기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도연은 박만수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지만 대부분 말을 아꼈습니다. 7년 전 일을 꺼내면 눈을 피하거나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일은 묻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좋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사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 사건을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외곽에 사는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초가집에 홀로 사는 노파였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만수의 이웃이었다고 했습니다. 박만수요? 그 사람은 도적이 아니었어요. 노파의 말에 김도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사람은 성실한 농부였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밭에서 일했지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정직한 사람이었지요. 노파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적으로 몰렸어요. 증인들이 나서서 그가 곡식을 훔치는 것을 봤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왜 처형당한 것입니까? 노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곡식이 많이 사라졌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지요. 박만수는 가난했고 힘이 없었어요. 찍히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김도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진범은 누구였습니까? 소문으로는 마을 아전이었던 조성길이라고 했어요. 그자가 곡식을 빼돌려 팔았다는 거지요. 하지만 조성길은 힘이 있었고 증인들을 매수했어요. 결국 박만수가 누명을 쓴 거예요. 조성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병으로 죽었어요. 죽기 전에 자백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이미 박만수는 죽은 뒤였지요. 김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막에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기록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물론 자신은 몰랐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서리로서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습니다. 도연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윤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남긴 기록이 무고한 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만수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처형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뒤로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언가가 연결되었습니다. 박만수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17, 18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도 달이 뜨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잠을 자지 않고 마을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윤설과 함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가 골목 사이로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나으리, 저기. 보았습니다. 조용히 따라갑시다. 김도연이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그림자는 마을을 빠져나가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김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폐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담장도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저 집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윤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먼저 살피고 오겠습니다. 김도연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사이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음소리와 애원하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폐가에 다가갔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움직여 창문 가까이 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네 사람이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둥에 묶여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젊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17, 18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이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 청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다. 이제 너희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다. 묶인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용서해 주게. 우리도 어쩔 수 없었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아버지는 죄도 없이 목이 잘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셨지요. 저만 이 세상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고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김도연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멈추시오. 청년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이 촛불의 번뜩이었습니다. 누구냐? 어떻게 여길 찾아왔느냐? 김도연이라 하오. 그대가 박만수의 아들이요?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김도연? 그 이름은 알고 있다. 아버지를 죽인 기록을 쓴 자. 그 이름이 바로 너냐? 그렇소.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저는 이 마을에서 서리로 일하며 그 사건의 기록을 맡았습니다. 증인들의 말을 받아 적고 증거라던 것들을 정리했죠. 그 문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청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잘 도왔구나. 저자들 정리하고 나면 너도 없앨 생각이었다. 허나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왔으니 일이 한결 쉬워졌지. 죽이십시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김도연의 말에 청년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쓴 기록이 그대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나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김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증언이 거짓이었는지 증거가 꾸며진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살폈더라면 그대의 아버지가 그런 죽음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청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용서해달라고? 이자들처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은 하나뿐입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고한 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성민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칼끝이 김도연의 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찌르지 못했습니다. 7년의 분노가 손끝에서 맴돌았지만 눈앞의 사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목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왜 피하지 않는 겁니까?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칼을 든 팔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무릎을 꿇는다고 아버지가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지만 진실은 밝힐 수 있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누명을 쓰셨다는 것, 진범이 따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자들이 거짓을 입에 올렸다는 사실, 그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그대 아버지의 이름을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그 뒤를 이었지요. 이 세상에 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대가 남았기에 소용이 있습니다. 김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대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서면 그대도 더는 죄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당히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 아버지께서 바라셨을 일입니다. 청년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쇳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시작된 울음은 곧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7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어머니를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김도연은 그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위로보다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더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윤설도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묶인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참 후 청년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민입니다. 성민, 이 사람들을 풀어주십시오. 이들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허나 그대 손으로 벌을 내린다면 그 순간 죄인은 그대가 되고 맙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묶인 사람들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며 도망치듯 폐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오? 관가에 고발하겠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위증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 아버지의 사건은 다시 조사될 것입니다. 성민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지만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려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일찍 오지 못해서. 김도연이 성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대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음 날 김도연은 마을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박만수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증인들의 위증, 조성길의 횡령,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처형,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7년 전 박만수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었고 저는 그 잘못된 기록을 남긴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만수의 억울함을 밝힙니다. 그는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한 농부였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성민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김도연은 성민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7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끝났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십시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대 아버지가 살고 싶어 했던 삶을 그대가 대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수요. 진정한 효도입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겠습니다. 무엇을요? 나으리께서 남기신
그 기록 말입니다. 나으리도 그때는 알지 못하신 일이니 제가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압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성민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서 있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어딘가 평온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뵙게 된다면 그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가고 싶어 하셨던 그 길을 제가 대신 걸어가겠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대의 앞날에 부디 빛이 깃들길 바랍니다. 김도연은 성민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성민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길가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달없는 밤의 어둠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윤설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나으리,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일은 제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조각들이 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기 안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의 잘못만 들춰내고 정작 제 잘못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탐정의 자세일 것입니다. 윤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김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허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달없는 밤은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았고 그 진실은 김도연 자신에게도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자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짐으로써 김도연은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의 주막에서 김도연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울 아래 비밀이라고? 예, 장터 저울이 밤마다 움직인다고 합니다. 저울추 속에 숨겨진 범죄의 증거가 있다는 소문이지요. 김도연은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가야지요.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새로운 사건이 김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